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5 지방자치행정론 제10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의 주제는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 시장, 시민사회를 이야기했는데 이전 시간에는 시민사회 중에 개별 주체로서 주민의 역할에 대해서 이거는 개인의 역할이죠. 근데 여기 시민사회 중에 오늘은 시민단체, 시민들이 만든 조직,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영리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비정부 조직, 비영리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민단체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거버넌스 이론인데 우리 행정학과에서는 이윤구 교수님이 정책학과 함께 거버넌스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는 미국에서 나온 개념이죠. 영어에서 거버넌스. 정부를 government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government라는 개념은 정부가 통치한다. 즉 하향식으로 저는 이것을 2C라고 하는데 command and control 하는 것이죠. 군대처럼 명령을 내리고 통제하는 2C의 행정 방식을 government 통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행정으로 정부 또는 공무원이 법률에 기초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탑다운 하향식 행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1960년대 이후에 정책학이 등장하면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새롭게 나옵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하향식 통치가 아니라 상향식 행정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2C가 아니라 4C를 강조하게 되는데 4C는 뭐냐? 커뮤니케이션, 서로 의사소통하고 coordination, 서로 조정하고 compromise, 타협하고 cooperation, 협조하는 이런 4C에 의한 행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군대처럼 까라면 까라는 2C가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죠. 쌍방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죠.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스테이크홀더라고 합니다. 스테이크홀더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의 수능이 더 높아지고 사람들이 잘 정책을 따르게 되고 좀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사람들 하나하나 다 불러서 이야기하려면.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책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더 높아진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거버넌스를 지배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사결정 주체와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그러면 누가 이 스테이크홀더들이며 이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 이것을 다루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느냐 최고위의 대통령이죠. 공기업은 대통령 정부의 명령을 받되 자기의 주무부처가 있고 또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걸 거버넌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행정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버넌스와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버넌스는 약간 어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거버넌스 이론은 행정의 하향식 행정을 상향식 행정으로 바꾸는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수혜자, 피해자, 전문가, 시민단체들을 모두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의 장점은 정책 집행의 수능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여러 번 걸쳐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요즘 다 TV에서 하는 게 다 거버넌스예요. 이해관계자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는 정책이 표류하는 실제로 단기간에 정책이 집행되지 못하고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어는 행정학과를 나왔으면 익히 알고 있어야 되는 이론인데 정책 커튼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하향식 행정에서는
행정부 내부의 권력자가 독점하는 전두환 시절에 모든 거를 박정희 시절에 자기 네들이 하는 거죠. 엘리트들이 독점하는 거죠. 완전 폐쇄적인.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non-decision making 이런 개념도 나오는데 아예 언론에 내질 않아요. 비밀리에 모든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책 커튼 모형이라고 한다. 그것에 좀 더 개방된 형태가 철의 삼각, 제가 공공경제론 시간에 가르쳐 드렸지만 아이언 트라이앵글 또는 하위 정부 모형, self-government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삼각이니까 트라이앵글이잖아요. 세 삼각형이 중요하다. 국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는 행정부, 정부의 공무원, 고위관료, 국회의 상임위원회, 그 관련된 이익집단, 이 3개 조직이 정책을 좌우한다. 이것도 엘리트 이론에 기초한 것이고 폐쇄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아이언 트라이앵글 또는 서브가버먼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간 것이 이슈 네트워크 이론입니다. 여러분 뭐 국방정책은 국방정책, 반도체 정책은 반도체 정책에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슈별로 철의 삼각에서 이야기하는 행정부의 고위관료, 상임위원회, 이익집단 플러스 이것 이외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느슨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그 네트워크는 상당히 개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이슈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발전된 것이 정책 공동체, policy 커뮤니티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이슈별로 정책, 국방정책, 뭐 반도체 정책, 복지정책이면 그 정책별로 이 철의 삼각과 전문가, 여기는 시민단체들은 포함하지 않고 그런 삼각과 전문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종의 자주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결국 철의 삼각 플러스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policy community 일종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이들이 정책을 주도한다. 그것도 엘리트 이론에 따른 것이고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나마 거버넌스 이론에 가까운 이론은 이 이슈 네트워크 이론이 되겠습니다. 철의 삼각 이외의 전문가,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느슨한 네트워크 구조로 개방적이고 여기에 시민단체가 들어가고 시민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시민단체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면 시민단체가 무엇인지 좀 정의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신문에서나 행정학 국가에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익집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interest group 그러면 이거는 차이가 공익을 추구하느냐 사익을 추구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익단체, 이익집단의 반대로 따지면 공익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맡은 단체를 말하고 이거는 국회에 행정부에 압력을 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내가 투표 때 이거 안 해주면 당신 찍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프레셔 그룹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들은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집단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로비, 정치 자금을 대는 걸 로비라고 그래요. 또는 투표권을 통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도 이 집단 이익, 의사들의 집단 행동 아주 이번에 컸잖아요. 작년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로비와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제정되는 거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이 정책 과정에 자신의 이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 집단 이익, 사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주장되는 것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국가의 이익이나 공익보다 특정 집단, 의사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 변호사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 이런 것들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고, 그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이기주의가 형성되면 NIMBY, Not in my backyard. 그래서 내 백야드,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혐오 시설을 반대하는 것을 NIMBY 현상이라고 해요. Not in my backyard. 핀피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please in my front yard. 어? 나의 앞마당에 제발. 이거는 좋은 시설, 공원 같은 거는 우리 집 앞에 해줘. 그런 것이고 절대 혐오 시설, 원자력이라든가 방패장 또는 화장장 이런 것들 not in my backyard. please
in my front yard. 그래서 백야드, 프론트 야드는 미국의 개념이에요. 미국의 집은 백야드, 앞쪽은 주차장으로 쓰고 백야드를 넓게 잔디밭으로 써요. 그래서 백야드가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에 혐오시설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고, 좋은 거는 우리 집 앞에 해달라고 하는 please in my front yard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익집단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제일 센 거는 의사협회고, 그 다음에 센 건 변호사협회고, 미국 같으면 총기협회가 굉장히 세다고 제가 공공경제론에서도 강조해 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경련, 중소기업협회도 강조되지만, 이번 정권, 이재명 정권처럼 여기서 가장 센 이익집단은 민노총, 민주노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인트레스트 그룹, 이익 집단이 아니고 이거는 시민 사회 단체, 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라고 하는데, Civil Society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거면 이거는 공익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Public Interest Group, 아까는 Private Interest Group이라고 보면 이거는 Public Interest Group, 공익 집단, 공익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이익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라는 점에서 이익 집단과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사 개념으로서 NGO, NPO, 광고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행정학 배웠으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NGO 그러면은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 기관, 비정부 조직이라고 하죠. 이거는 공익을 추구하는데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정부기관, 그래서 공익을 추구할 정부가 아닌 것을 강조할 때는 NGO, 이렇게 정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비영리기관은 영리, profit, profit을 추구하지 않아 기업과 다르게 이거는 정부와 정부가 아니다는 개념을 강조하고 여기는 기업이 아니다는 개념을 강조해서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기관, 기업과 무관하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쾅고라는 콰자이는 유사하다 할 때 콰자이, 콰자이 아타나마스 NGO, 쾅고 NGO니까 NGO는 이제 비정부기관은 비정부기관인데 콰자이 아타나마스 완전히 아타나마스 독립적인 거 아타나마스라고 그래요.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면 아타나마스인데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고 콰자이 준 비슷하게 이거는 NGO는 NGO인데 준정부기관 그래서 콰자이,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의 영향을 받는 것, 이런 것, 주정부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관 이런 데서 정부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시민단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사이비 시민단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섹터라는 개념도 있는데, The Third Sector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일본에서 등장한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출자해서 만든 법인을 민관합동법인을 제3섹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천안, 논산 고속도로 이런 거 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국도를 만드니까 고속도로를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와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별도의 SPC, 스페셜한 출자법인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제3섹터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영어로 된 개념을 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떤 시민단체가 있는가? 개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런 조직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법인으로서 등기를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로 민법에 나오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형태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인권 관련된 거, 여성 관련된 거, 아동 관련된 거, 정치와 관련된 거, 경제와 관련된 거, 환경과 관련된 거,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거, 통일과 관련된 거, 문화와 관련된 거, 다양한 시민단체, 여러분들도 여기 나오는 이런 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야에 한번 어떤 시민단체가 있는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민단체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저는 늘 이게 궁금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공무원은 국가가 돈을 주잖아요. 그럼 시민단체는 누가 돈을 주는가? 이런 거 기업은 기업의 사장이 돈을 주잖아요. 그럼 시민단체는 돈 버는 것도 없는데 넌 프라핏인데 어떻게 돈이 나오는가? 넌 가버먼트 공무원도 아닌데.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면 결국은 시민단체는 자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시민으로부터 회비로 돈을 걷어서 운영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시민사회 활동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 집회할 때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하고 캠페인도 포스터도 만들고 내가 환경운동하니까 여기에 회원가입해서 매달 얼마씩 내달라고 펀드레이징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재원 조달인데 이 조직 형태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 만들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사단법인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죠. 수입원은 회비 또는 후원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일정 업무를 맡아서 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원들의 회비잖아요. 그리고 후원금, 이런 것들 받아서 하기 때문에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이게 불투명한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 돈 가지고 활동가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유용한다고 그러죠. 사실상 횡령이라고 그래요. 공금을 횡령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이런 일에 연루가 돼서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문제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시민단체는 순수하게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명목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정치적 이익 집단이 되어서 전경련 같은 단체는 기업 입장을 대변하게 되고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대변하게 되고 또 정부에 따라서 이번 정부는 소위 민주노총 쪽에 어? 관련된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실제 시민단체 활동가들 대표들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발판으로 정치적 진출을 위한 간, 어? 발판으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정치적인 영향, 어떤 정부가 되느냐에 따라 정부에 찬성한 데는 화이트 리스트라고 그래요. 우리 정권에 찬동하는 사람들은 화이트 리스트, 반대하는 사람들은 블랙 리스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줄을 서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 해입니다. 일반 시민, 최소한 후원자의 입장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 행동은 돈 모았잖아요. 회비로 모아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거나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민 활동가의 행동, 돈을 쓰는 행동, 실제로 어떻게 정치인을 만난다든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거 더 관심 있으시면은 자료를 찾아보시면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들도 나오고 그럽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문성과 대표성 부족, 회계의 불투명성이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하면 자율적인 자발적 결사체로서 관련된 회비를 받았으면 그것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공익을 위해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원자력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실제 활동가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논쟁은 하지 않고 결국은 이성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무작정 반대만 하거나 무작정 찬성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탈원전 정책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원전이 왜 필요한지, 왜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따질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자기 입장이 결정이 되면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든가 하여튼 맨날 나와서 데모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죠.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실제 시민의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시티즌을 대표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 보면은 시민 없는 시민단체, 이름만 시민단체라고 내걸었지 그 안에는 진짜 그것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이 없고 오히려 정당의 정치가 있을 때마다 시민단체가 지지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정당의 외곽단체 또는 어용단체라고 하는 거는 자율성이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단체를 어용, 가짜라는 말을 표현하는 게 어용이라고 그래요. 어용단체인 가짜 시민단체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까 늘 강조했지만 회계의 불투명성. 회계가 회비를 모아서 쓰고 이러면 공급이잖아요.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이런 경우에는 어? 투명해야 되는데 관련된 법제를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가서 이러한 시민단체는 지방정부 정책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여러분들 행정학과 이제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으면 정책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정책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그냥 뚝딱 공무원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네 단계를 거쳐서 정책이 만들어지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 과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젠다 세팅, 즉 의제 설정 과정이라고 해요. 개인의 문제가 여러 개 있어요. 자살을 해요, 사람들이. 이것이 사회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왜 저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언론에서 제기를 하죠. 그러면 개인의 문제지만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정부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가 대통령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로서 채택이 됩니다. 이렇게 의제 설정되는 과정을 아까 이야기한, 저 앞에서 이야기한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무의사결정론 이런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엘리트 이론은 아까 정책 커튼 모형이나 철의 삼각처럼 내부에서 블랙박스 속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엘리트 이론이고 다원주의 이론은 정책 커뮤니티나 이슈 네트워크 이런 것 같이 일종의 사회의 문제와 정책과 해결안이 참여자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 우연한 기회에 그것이 트리거라 그러죠. 방아쇠가 딱 당겨지는 그때의 정책으로 나온다고 하는 정책 옹호 영 이거 사바티어의 팔러시 커뮤니티 이론이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이론은 소수의 엘리트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원주의 이론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관점입니다. 무의사결정론은 이 엘리트 이론의 아주 심화된 형태인데 무의사, 아예 의사결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1970년대 박정희 시대 때는 노동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태일 신문에 아예 안 나가요. 방송에 아예 안 나가도록 막는 것. 그러니까 non decision making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의사결정론, 정책화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의사결정론입니다. 그래서 의제 설정 과정 어떻게 이 정책 의제로 국정 과제로 선택되는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국회나 정부에서 정책 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법률이 만들어지고 정부의 공무원들이 그 국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목표는 뭐고 수단은 무엇인지 목표 수단 관계로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방정책이라 그러면 북한의 침입을 최대한 억제시킨다 하는 목표로 하고 수단은 육군, 공군, 해군을 통해서 뭐 핵잠수함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도 설명하는 이론이 여기는 엘리트, 다원주의, 무의사결정론 있잖아요. 여기는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쓰레기통 모형 다양한 모형이 있어요. 의사결정 모형이 이것도 중요한 행정학의 이슈입니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한다는 게 합리 모형. 이거는 이 방정식에서 정답을 딱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대로 야 사회과학에는 이런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한 70%, 80% 만족하면 오케이.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하자. 또 만족 모형이에요. 허버트 사이먼이 만들어낸 bounded rationality. 즉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고 이거는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GCM이라고 해서 쓰레기통 모형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이 정책 옹호연합, 다원주의 모형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건데, 실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실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합리적이나 만족 이런 수준도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어? 딱 방아쇠가 당겨져서 정책이 만들어지더라. 마치 쓰레기통에 막 뭔가 모였는데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더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은 정책학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정책이 결정되면 공무원이 하는 일은 정책 집행이죠. 정책 집행은 조직, 인사, 재정을 통해서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끝이냐?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 다 평가하는 거는 총괄 평가, 중간중간에 돌아보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 평가하는 거는 과정 평가, 모니터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책 과정 4단계의 이슈들, 중요한 개념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이 시민단체가 이 네 가지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젠다 세팅 과정에 시민단체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보면은 이 아젠다 세팅의 엘리트 모형에 따르면 옛날에는 다 정부가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그러나 1990년대 환경 문제가 등장하면서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서 언론이 떠들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이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단체를 만들어낸 이 환경단체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이슈를 제기하고 언론에 글을 쓰고 이러면서 참여하게 된다. 결정 과정에서 옛날에는 블랙박스 속에서 공무원이 마음대로 했지만 지금은 반드시 공청회를 하고 청문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이러한 공청회 청문회 할 때 시민단체 대표가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여하고 또 지방정부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자문위회를 만들거든요. 자문위회를 만들 때 시민단체 대표 또는 그 대표하는 사람이 시민의회원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정책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이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을 모니터링이라고 해요.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원래 계획은 이런데 이런 대로 되고 있다. 이런 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 글을 쓰기도 하고 보도자료를 내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도 시민단체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나온 주민감사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정부 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신문이나 언론에 평가 의견을 공표해서 그 정책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전시의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전시 이전에 전국에 비영리 단체는 몇 개가 있을까요? 15,000개나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단체 또는 뭐 비영리단체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15,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밑에 있는 게 1,500개, 시, 도에, 지역마다 있는 게 13,500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15,000개의 시민단체가 있다. 그리고 대전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대전에는 5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2,300개가 있죠. 경기도에도 2,300개. 인구수만큼 많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대전에는 549개, 우리 충청남도에도 500개, 세종특별자치시에는 38개 정도가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제 매년 공익활동을 하니까 이 공익활동은 원래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이런 NGO 또는 NPO가 하니까 요거를 약간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개 단체를 선정했는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단법 여기 가로치고 이건 사단법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 실천협회, 사단법인 물방울, 또 대전문화정책 포럼, 어?
조예민 난타예술단, 사단법인 대전노인회, 대전연합회, 한마음야학, 모퉁이 어린이 도서관, 대전광역시 생활문화 종합예술단, 한중교류 문화연구소. 이렇게 다양한 시민들이 만든 그 단체에서 계획서를 내요. 그러면 이들을 공익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거 볼까요? 대전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사업당 최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여러분들도 시민단체 만들어서 요 공개 모집에 사업 계획서 내면 선정이 되면 최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경제, 문화, 미래도시 등 7개 분야다. 최종 선거 결과는 4월 차례 나온다. 그래서 대전시의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대전일보에 나온 것이죠. 대전 비영리 민간단체 9곳이 5년간 보조금 3,700여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대전 지역 9개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난 5년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 따르면 1월부터 지방 보조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9개 단체가 9개 단체가 이걸 받아갔는데 3,74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 적발된 것들은 10위건. 모든 정부의 돈을 갖다 쓰려면, 보조금을 갖다 쓰려면 규정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규정에 맞지 않게 쓴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히 시장하고 친하다, 시민단체 장이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다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시민단체도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또 감시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들이 있음을 살펴보고 제 10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실제 우리 수업할 때 와서 질문도 하시고 챗 GPT나 퍼플렉스 이런 데 AI에 찾아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0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